미운 사람 내 편 만들기. 명예 군대는 천병이라고 하여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조선 사람 알기를 발에 있는 때보다 낮게 여기지 않았다. 특히 포악하기로 소문난 명예 제독 진리는 더하였다. 그러나 어찌할거나 어쩔 수 없이 명과 연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에 연연해서 큰 것을 놓치면 그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 나는 진린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술과 음식을 준비해서 부하 장수들과 함께 멀리까지 나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뜻밖의 환대의 진리는 과연 훌륭한 장수라고 나를 지켜 세웠다. 저리도에서 일본 수군과 싸워 승리를 했을 때 나는 진린에게 우리가 획득한 일본 전선 6척과 일본 수군의 머리 69개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은 명나라 대장으로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둔 모든 전공은 바로 장군의 승첩입니다.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진린이 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진린의 비위를 맞추고 그를 높여준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우리와 함께 싸워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까짓 자존심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대의를 위하여 소인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나중에야 나를 알아본 진린이 나를 부를 때 이야 또는 노야라고 불렀다. 야는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어이다. 그래서 그런지 진린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지고 있다. 포악하고 욕심 많은 진린이 아니라 검소하고 생각도 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진린이 조선으로 출병하기 위해 요동에 머물고 있을 때 선조가 선물을 보냈는데 아직 전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런 선물을 받겠느냐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양을 떠난 한 달 후에 선조가 또 선물을 보내자 보내주신 돗자리와 종이 2가지는 받고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냅니다. 며 돌려보냈다. 오늘날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황조마을은 진린의 후손이 사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시진핑이 2014년 7월 4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명나라 등자룡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함께 전사하였다. 명나라 장군 진린의 후손은 오늘까지도 한국에서 살고 있다 고 말하였다. 뇌물에 빠진 명의 장수들. 명나라 장수 유정은 고니시로부터 뇌물을 받고 매수되어 육군을 주전장에서 철수시켰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유정에게 했던 똑같은 수법으로 진린을 뇌물로 구워 삶았다. 진린은 내 배에 와서 이제 히데요시도 죽었고 고니시도 더 이상 싸우지 않기를 원하니 그만 놓아주자고 수작을 부렸다. 이에 나는 진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대장 불가언화, 수적 불가 종료. 이 말은 대장이란 모름지기 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고 하는 의미다. 고니시가 몰래 남해에 있는 소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전령선을 보냈는데 진린은 이를 알고도 모른 채 묵인하였다. 이 전령선은 11월 14일 저녁 무렵 소호에게 도착하였다. 고니시의 구원 요청을 받은 소호는 즉시 사천에 심하지를 비롯한 구원군을 편성했는데 그 위세가 대선이 300여 척, 수군이 무려 6만여 명이나 되었다. 구원군의 핵심 세력은 사천의 심하지가 이끌고 있는 이른바 살마군으로서 일본군 내에서도 포악하기로 유명하였다. 이 살마군은 10월 1일 사천성을 공격한 명나라 제독 동일원의 육군을 전멸시켰으며 기억하기도 싫은 저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전멸시켰던 바로 그 악명 높은 싸움꾼들이다. 그리고 대장 심하즈는 교묘하게 조선 수군을 농락한 지략이 뛰어난 지장이라 할 수 있다. 내 생의 마지막 출전. 구원병을 요청하는 전령선이 통과한 것을 알아차린 나는 곧 일본 수군이 공격해 올 것을 예상하고 급하게 조치를 취하였다. 남해에서 외교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2가지 통로가 있다. 하나는 노량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해도 남쪽을 우회하는 끝머리에 있는 미조목을 통과하는 것이다. 나는 경상우 수사 이순신을 시켜서 10여 척으로 급히 노량 입구를 경계하도록 했고 발포만호 소계남과 당진만호 조요요를 시켜서 4~5척으로 미조목을 경계하도록 했다. 1598년 11월 8일 밤 10시경 노량으로 파견했던 경상우 수사 이순신 외 전령선이 내게 급히 와서 보고하기를 이날 오후 6시경 노량으로 수많은 일본 전선들이 밀어닥쳤다는 것이다. 노량은 내가 위치하고 있는 묘도에서부터 약 24km 떨어져 있어 전속력으로 달리면 약 4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이에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가서 치기로 결심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대규모의 구원 일본 전선들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되면 이곳에 있는 고니시의 일본군들이 이들과 합류하여 조선 수군을 양쪽에서 포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판국에 와서도 진리는 출전을 빈정거리며 방해하였다. 이제 명나라 군대는 2600명밖에 안 되었고 전선도 왜소한 배 63척이 전부였다. 그러나 내가 강력하게 출전을 주장하고 해상봉쇄선을 풀고 나팔을 불어 앞서 나가니 어쩔 수 없이 나의 함대 뒤를 찔끔찔끔 따라 나섰다. 갑판 위의 마지막 기도. 11월 18일자 행록에는 당시 내가 비장한 각오로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온다. 도독과 약속하고 밤 10시쯤 같이 떠났다. 자정에 배 위에 올라가 손을 씻고 무릎을 꿇어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 나로서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에서 커다란 별똥이 바다로 떨어졌다. 예로부터 큰 별똥이 떨어지면 그와 같은 큰 인물이 세상을 떠나는 징조가 아닌가. 떨어진 큰 별에 대한 기록은 행록과 행장 등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하늘이 나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가자 노량으로. 18일 밤 10시경에 묘도에서 출항한 연합함대는 다음 날 새벽 2시경 노량의 관음포 앞바다에 이르렀다. 나의 함대는 전선 83척, 수군 양만 7,000명이었다. 본래 85척이었는데 진린과 등자룡의 배가 너무 작아서 겁을 먹고 있었기에 각각 판옥선 한 척씩을 내주었다. 12척의 전선으로 명량해전을 치른 후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당당한 규모의 수군을 건설한 것이다. 그런데 노량 앞바다에 들이닥친 일본 전선은 이충무공전서에 따르면 대선만 무려 500척이나 되었고 병력이 6만여 명이었다. 너무나 큰 전력의 차이였다. 83척으로 어떻게 500척을 상대한단 말인가. 명나라 진린의 지원 전선은 작은 배만 63척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된단 말인가. 오히려 거치적거려 방해만 될 뿐이다. 나는 상황을 판단하였다. 일본 수군이 노량의 해협으로 진입하여 외교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북쪽으로 붙어서 작은 섬이 많은 죽도 방면을 통과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해협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남쪽으로 붙어서 관음포 앞바다를 통과하는 길이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들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 관음포 앞바다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진린에게 북쪽에 있는 죽도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함대를 끌고 관음포 앞바다에 진을 쳤다. 관음포에서 싸우다. 죽도는 관음포에서 5km 정도 약간 후방으로 이격되어 있다. 이전에 저리도해전 때에도 진리는 멀리서 구경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구경만 하도록 한 것이다. 만반의 조치를 끝낸 나는 이제 하늘에 모든 것을 맡겼다. 노량해전,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음포 앞바다 해전은 1598년 11월 19일 오전 4시경 일본 전선이 먼저 조총을 발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직 사방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에 덮여 있었다. 이때 조선 함대는 바람이 불어오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화공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최대로 이용하여 일제히 불화살과 총통을 일본 전선을 향해 퍼부었다. 그리고 가까이 붙었을 때는 불붙은 장작개비도 힘껏 던졌다. 쏘아라, 쏘아라, 힘껏 쏘아라. 각종 깃발로 요란하게 치장한 일본 전선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일본 수군들은 배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바닷물을 퍼올리는 등 안간힘을 썼다. 나의 조선 함대는 수없이 많은 적을 만나 그야말로 죽도록 싸웠다. 내 부하들은 정말 열심히 싸웠다. 어떤 부하들인가? 내가 틈만 나면 술도 주고 잘 먹이고 잘 재웠던 부하들이다.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전리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작은 공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살펴서 좋은 상을 받도록 하였다. 한산도에 있을 때 출장 과거 시험장을 여러 진급을 시켰지 않았던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부하들이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나오는 법이다. 평소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느냐가 참 중요하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잘 싸워주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고맙구나, 고맙구나. 지자포, 현자포가 잠시도 쉴 새 없이 소리를 냈고 군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불화살을 쏘고 또 쏘았다. 천지가 진동하고 바다가 곧 엎어지는 것 같았다. 어두운 밤하늘은 온통 불꽃놀이를 하는 듯 붉게 물들었다.
희미한 표적을 향해 무수히 화살이 날아들었다. 이때 죽도에서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던 명나라 수군이 이제 전세가 조선 편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자 그제야 조선 함대를 돕는다고 뱃머리를 관음포 방향으로 돌렸다. 등자룡이 죽다. 그런데 등자룡이 탄 판옥선에 불이 붙었다. 이때가 겨울에 가까운 시기였고 새벽녘이었기에 몹시 추웠다. 그래서 갑판 위에 모닥불을 피워둔 것이 그만 배에 붙은 것이다. 명나라 수졸들이 불을 피하기 위해 소란을 일으키며 한 곳으로 몰리다가 배가 기울어졌다. 그 틈을 타서 일본 수군이 잽싸게 배에 달려들어 등자룡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오늘날 중국 해방군 출판사에서 발간한 중국 역대전쟁연표에 보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중국과 조선의 수군은 긴밀하게 협조했으며 싸울수록 용맹했다. 나이 70세가 다 된 명나라의 장수 등자룡은 용맹한 병사 200명을 거느리고 조선의 배에 올라 지원 작전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중국과 조선의 수군이 긴밀하게 협조를 했다는 기록이다. 과연 그러했는가? 그리고 등자룡이 용감하게 싸웠던가? 등자룡이 죽자 일본 수군은 곧 배를 태워버렸다. 내가 제공했던 자식보다도 더 귀한 한 척의 판옥선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